저는 사실 결혼을 좋아해요. 이혼을 하더라도요. 저는 지금 아이들과 따로 살고 있고 남편과 어떤 혹자들이 보기에는 결과가 안 좋은 결혼을 해놓고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저는 결혼이 좋아요. 왜냐하면 잘못되는 순간이 오기까지 전 충분히 행복했고 그 결혼을 통해 제 아이들을 얻었고 제 삶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요.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과정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필수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던 혹은 결혼을 안 하던 간에 내가 스스로 삶을 보람있게 살고 나로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나로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 같이 있어도 행복한 것 같아요. 함께 해서 너랑 나랑 반쪽이야. 내 사랑 반쪽 이렇게 얘기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핸드폰에. 내 사랑 반쪽, 내 사랑, 내 사랑 반쪽. 반쪽이라는 표현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 삶의 반쪽을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반쪽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반쪽이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함께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반쪽이고 제가 반쪽이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온전히 하나이고 저 사람이 온전히 하나일 때 둘이서 함께 따로, 때로는 따로, 때로는 같이 살아가는 게 부부지. 반쪽반쪽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살아가서는 결국에는 한 20년 뒤에 역시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었어 라고 끝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왜 내 반쪽이 아니냐며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갖고 있던 것을 달라고 화를 내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사람의 프레임을 내가 선택한 사람한테 씌웁니다.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상적인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혹시 있어도 외국 사람이거나 이미 결혼했을 겁니다. 그쵸? 그걸 모르고 그 사람한테 있지도 않은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걸 받자고 싸우는 거예요. 너랑 나랑 맞지 않아. 진짜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해서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다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라는 걸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온전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성세대라는 말 자체 또 거기에 또 더불어서 기성세대의 결혼이라는 표현이 이런 것 같아요. 지루하고 고루한 결혼생활, 의무로 사는 것 같고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살고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 안에서 배울 건 있다고 봅니다. 지루해 보이는 그 부부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느끼는 깊은 울림이 있어요. 오래 말하고 시끄럽지 않아도 정적으로 깊은 울림 같은 거죠. 열정은 이미 죽은 지 오래여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책임이라는 무게, 또 나를 인고하고 살아준, 인내하고 살아온 인고의 세월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서 이미 감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성이라는 문제를 우리나라 기성세대는 성이라는 문제를 결혼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혼에는 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이 예쁜 여자랑 자주 만지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잠자리 속에서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이러는 건데, 결혼 생활 속에서 이제 지금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내담자분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이걸 결혼하고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정숙함이라고 믿기도 하고 언제까지 순결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하는 기성세대의 아내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탈피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요. 예전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이가 좋으면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도 있고요.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칼날 같은 그 침대도 넓다 그랬어요.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작은 침대에서 자도 행복하고 배가 고파도 행복할 수 있는데 있어요, 사랑하면. 근데 이게 길어지면 그때는 돈 때문인 경우로 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아져요. 언제까지 콩 반쪽에 배부를 수 있고 언제까지 좁은 침대에서 들러붙어 있는 게 좋을 수 없거든요. 가난하면 사랑이 들창으로 도망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들창은 바람이 들어오는 창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들어오는 창으로도 사랑이 도망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유지가 되면, 계속 지속되면 사랑이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말이죠. 최서혜의 탈출기라는 소설을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가난했던 일제 시절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임신한 아내가 부엌에서 허겁지겁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주인공이 들어가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사가 저 기억나요. 아니, 사투리로 말을 하는데 지 혼자 뭘 먹어? 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내를 때려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뺏고 보니까 쓰레기통에 썩어가고 있던 귤 껍질이었던 거예요. 임신한 아내였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내가 썩은 귤 껍질을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있는데 나 모르게 부모님도 있고 나도 배고픈데 자기 혼자 먹냐고 생각했던 남편이 아내를 때린 거죠. 이처럼 가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과 나를 더 치근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배고픔보다 진짜 배가 고프면 내 배가 고픈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몰래 뭘 먹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는 거겠죠. 가난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너무 심각하면 서로를 극으로 몰아붙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지독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명품을 안 사준다고 못 산다고 싸우는 부부도 있고 비싼 호캉스를 가지 못한다고 싸우는 경우도 있죠.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이 유지되는데도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소비 때문에 싸운다면 저는 이건 관계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는 끝까지 가난하지 않을 확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좋으면 함께 소비를 계획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돈이 쌓이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차근차근 모이면서 서울의 넓은 아파트는 아니어도 작은 전세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관계라면 지금 시대에는 돈 문제로 싸운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서 싸우는 건 돈 문제이지만 그 이상의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건 전 관계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결혼 생활이 소비로 측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소비가 좋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행복한 관계 중심의 결혼이어야 하는데
소비가 조건이 돼서는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건을 생각하고 뭐 조건이냐 사랑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선은 사랑이 기본되는 결혼이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중심으로 결혼을 하면 돈이 떨어지면은 관계가 끝나고요. 정력이 중심이 돼서 결혼하면 정력이 떨어지면 또 결혼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결혼은요,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사랑으로서 충분히 서로 마음을 합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시대일 것 같아요. 딸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송을 시키고 이혼을 시켰고 절대 사랑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부부 심리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사랑은